네, 안녕하세요. 빗솔교육 임소민 대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5학년도 숭실대학교 논술우수자 전형 인문 경상 계열의 입결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제가 논술우수자 전형 2개년 평균 입결을 토대로 실질 경쟁률과 논술 평균 그리고 충원율 평균 톱10 데이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숭실대 논술우수자 인문 경상계열 입시 결과를 2개년 평균 데이터, 25학년도 데이터, 24학년도 데이터 이렇게 나눠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트에서는 올해 실시될 논술우수자 전형의 전형 방법을 보여드린 뒤에 마지막으로 인문계열과 경상계열 기출문제를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 자료는 그 숭실대학교에서 제시했던 논술의 실질 경쟁률을 참고해서 글을 토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한 기사는 이렇게 두 가지인데 이 기사들 그리고 제가 참고했던 자료들을 살펴보시고 본인에게 도움이 되거나 필요한 내용 위주로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숭실대학교 논술 우수자 전형의 2개년 평균 입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 경쟁률을 기준으로 톱10 데이터를 먼저 나열을 해보았습니다. 이때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려야 하는 부분이 이 실질 경쟁률을 구하는 구체적인 식이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사를 토대로 그리고 송실대학교에서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추론을 해볼 때는 이것이 실제로 논술에 응시한 학생들까지 반영을 해서 이렇게 낸 데이터가 아닌가 하고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질 경쟁률은 학과의 인기도를 따라가기 마련인데 간혹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학과 같은 경우 2개년 실질 경쟁률이 약 8.4로 높은 편이지만 충원율도 40%로 가장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이런 과 같은 경우에는 실질이 높다고 하더라도 충원도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봐주셔야 합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려야 하는 게 실질 경쟁률이 높은 과가 논술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과도 아닙니다. 오히려 철학과가 언론홍보 영상학과보다 논술을 훨씬 잘 써야지 붙을 수 있는 과였고 심지어 내신 등급도 훨씬 높았습니다. 그래서 숭실대처럼 논술이 80% 반영이 되고 다시 적어드릴게요. 논술이 80% 반영이 되고 교과가 20% 반영이 되는 이런 학교 같은 경우에는 논술 평균 점수 그리고 교과 평균 점수까지 모두 살펴보셔야 나중에 원서를 지원하시고 나서 후회할 일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려야 하는 부분은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 경상계열이라고 해서 경제통상대학에 포함된 학과, 그리고 경영대학에 포함된 학과들은 논술 문제가 특이합니다. 수학적 지식이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제가 한번 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학부 같은 경우에는 경상 논술을 보기 때문에 논술 문제가 다른 과들보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평균 점수가 그렇다고 해서 낮진 않아요. 왜냐하면 숭실대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학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논술 평균 점수의 톱10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제가 다시 한번 표시할 부분이 경상 계열 학과입니다. 경제학과, 글로벌 통상학과, 그리고 경영학부 같은 경우에는 경상 계열 논술이어서 수학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점수를 단순하게 평생교육학과에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논술 평균 점수가 높은 과들을 보았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한다면 좀 학과 자체가 학교의 간판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교육학과가 숭실대학교가 상당히 알아주는 학과이다 보니 이렇게 수능 최저도 상당히 많이 충족하는 편이고 논술도 높습니다. 그리고 충원율은 낮아요. 대신에 교과 평균이 낮게 나타나는데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보여주시는 게 좋냐면 논술 점수가 높아서 어느 정도 교과를 이겼구나. 교과 성적이 4점대 중반, 초중반까지 가더라도 논술 점수가 높다면 이런 과도 승산이 있겠다라는 점을 같이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살펴보고 싶은 데이터는 일어일문학과입니다. 숭실대 내에서는 그래도 비인기과에 속하기는 하지만 이런 과들도 인문계열 논술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딱히 평균 점수가 대단히 떨어지거나 하진 않습니다. 철학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정말 철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지원을 하니까 그 사고 과정이 잘 드러나는 논술이 높은 평가를 받는 숭실대 특성상 평균 점수가 꽤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유의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충원율 평균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충원율이 높은 과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철학과처럼 조금 진로가 제한적인 문사철 계열에서 충원이 꽤 됩니다. 그리고 중어, 중문, 영어, 영문, 불어, 불문도 또 사학과까지도 진로가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 충원이 상당히 많이 되는 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제가 경상 계열은 따로 표시를 해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볼 텐데 금융학부, 경제학부 같은 경우에는 좀 학과의 특성상 잘하는 친구들이 쓰기도 하고 충원도 그래도 꽤 되는 편입니다. 교과도 높은 아이들이 지원을 하고 논술 평균 점수도 그리 낮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 두 학과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학이 포함되어 있는 형태의 경제 논술입니다. 다음으로 숭실대학교 논술우수자 전형 인문 경상 계열의 입시 결과를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문 경상계열 2개년 평균 데이터를 논술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배열한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또다시 제가 경상계열 논술을 보는 학과들을 표시하고 가겠습니다. 경상계열 논술은 경제학과, 글로벌 통상학과, 경영학부 이렇게 3개 학과가 봅니다. 논술 평균 점수가 높은 편이죠. 대체로 간판과 혹은 숭실대에서 인기가 있는 상경계열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평생교육학과가 학교에서 굉장히 좀 잘 나가는 과다 보니까 이렇게 논술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나고 충원도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숭실대 평생교육하면 그래도 어디 취업할 때도 굉장히 알아주는 학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철학과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철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쓰다 보니까 평균 점수가 높은 편인데 학과의 비전에 대한 의문이 남는 학과다 보니 충원율도 높습니다. 평균도 높고 충원율도 높아요. 일어일문학과는 전형적인 문사철이어서 충원이 좀 더 잘 될 것 같지만 의외로 딱히 그렇지도 않다는 것 보여드렸습니다. 일어일문 학과가 이렇게 충원율이 0%가 나오는 이유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숭실대 일어일문 학과를 쓰는 친구들은 여기가 본인이 쓰는 학교 중에 가장 높은 학교인 그런 가능성을 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들을 살펴보실 때는 본인의 목적, 나는 숭실대 입학이 목적인지 아니면 높은 과를 가는 게 목적인지 따져보시고 지원을 하셔야 후회가 안 남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살펴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제가 경상 계열에 속하는 학과 한 번 더 표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학부, 회계학과, 벤처중소기업학과 이런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경상 계열 논술을 실시하는 그런 학과입니다. 그래서 논술 평균 점수를 보실 때도 이 경상 계열끼리 놓고 보셔야지 오해가 없습니다. 여하튼 이런 과들 특징이 경상 계열 논술은 수학이 나오다 보니까 실질 경쟁률이 굉장히 낮아요. 2024학년도에는 회계학과 같은 경우 실질 경쟁률이 1대1에 수렴하기도 했는데 최저를 맞출 수 있고 그리고 수학 문제를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문과생이라면 저는 숭실대 상경계열을 꼭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논술 평균도 그렇게 높지 않고 대신에 이제 금융학부는 교과 평균이 다소 높긴 해요. 그래도 회계학과나 벤처중소기업학과 같은 경우에 뭐 외고에서 내신이 4점대 중반이 넘어가는 학생들이 지원해도 상당히 승산이 있는 그런 학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 다른 과들 데이터 조금만 살펴보면 불어불문학과가 실질 경쟁률이 상당히 낮게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숭실대 입학이 목적이다. 그런데 나는 수학이 전혀 안 된다 하면 이런 불어불문학과 같은 곳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충원도 되고 경쟁률도 낮아요. 또 하나 더 살펴보면 중어중문학과 또 하나만 더 본다면 독어동문학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문계열과들이 논술도 대체로 덜 잘 쓰는 아이들이 지원을 하고 교과 성적도 비교적 낮고 충원도 되고 여러모로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학년도의 숭실대학교 논술루스 전형 인문경상계열 입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경상계열을 먼저 표시하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회계학과, 경제학과, 글로벌 통상학과 같은 경우에는 경상계열 논술이고
논술 평균 점수가 상당히 좀 높게 나왔는데, 제가 짐작하기에는 24학년도와 좀 문제 스타일이 바뀌면서 전체적인 학생들 점수가 많이 올라가 보이는 그런 착시 효과가 생기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학과 같은 경우 한 명이 등록을 해서 주요 교과 평균 성적이 공개가 안 됐어요. 그리고 실질 경쟁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경제학과도 그렇고 또 글로벌 통상학과도 굉장히 실제 경쟁률이 낮은 편이에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면 문과 학생들이 수학 문제를 푸는 논술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이런 과들로 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제가 표시를 잘못한 게 있어서 하나만 지우고 진행할게요. 그리고 다른 과들을 좀 살펴보면, 철학과가 항상 논술 평균이 가장 높은 편이고, 그 외의 학과들은 대체로 논술 평균이 뭐 대단히 높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충원율도 숭실대는 인문 논술답지 않게 충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충원까지 좀 노리고 원서를 잘 써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경상계열 먼저 표시할게요. 경영학부, 벤처중소기업학과 같은 경우에는 경상계열 논술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경영학부가 이번에 펑크가 났어요. 논술 평균 점수가 앞에서 봤던 회계학과, 경제학과보다 거의 10점 가까이 났습니다. 이런 게 이제 원서 영역에서 승리한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더 어떻게 보면 좋아 보이는 과를 가는데 낮은 교과 성적 그리고 낮은 논술 평균 점수로도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원서 영역에서는 어느 정도 눈치 싸움과 운도 필요합니다. 벤처 중소기업 학과도 제가 정말 학생들에게 많이 추천하는 과인데 실제 경쟁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최저도 잘 못 맞추고 평균 점수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또 어문 계열을 살펴보면 대체로 어문 계열이 점수가 낮은 편이에요. 불문, 동문, 중문, 국문 이런 과들이 평균 논술 점수가 굉장히 낮게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숭실대 논술 같은 경우에는 논술을 너무 못 썼을 경우에 예비 번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저희 학생 중에 한 명이 작년에 숭실대 논술을 썼는데 전체 분량이 약 1300자 플러스 마이너스를 써야 하는데 그걸 다 채우지 못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과를 보니까 예비 번호를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글자 수를 채우는 게 정말 중요한 학교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문제를 보여드리면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학년도의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2024학년도는 유독 실질 경쟁률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경제학과 이런 것도 그렇고 뒤에 보시면 실질 경쟁률이 1대1에 수렴하는 과들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경상 계열을 한번 표시하고 가자면 금융, 글로벌 통상, 경제, 경영 이렇게 경상 계열에 해당하죠. 논술 평균 점수는 그래서 따로 보셔야 됩니다. 여하튼 이때의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 실질 경쟁률이 정말 낮았어요. 그래서 진짜 23학년도가 약간 불수능이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여튼 최저만 맞췄다면 정말 평소보다 송실대 가기 쉬운 해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또 제가 경상계열 표시를 해드릴 텐데 이때 회계학과가 사실상 미달이었어요. 왜냐하면 실질 경쟁률이 1위였거든요. 벤처 중소기업학과도 실질 경쟁률이 1위였습니다. 여기는 사실 최저를 맞췄다면 거의 붙지 않았을까 하고 있어요. 심지어 회계학과 같은 경우에 논술 평균 점수가 30점이란 거는 수학 문제를 거의 못 푼 아이들도 붙여줬구나라는 것을 추론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저 충족을 못한 해에 나타나는 현상이 충원이 잘 안 돼요. 왜냐면 붙은 아이들이 약간 재수로 붙은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잘 빠져나가지 않는 다른 학교로 나갈 곳이 없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또 앞에서 보셨던 2025학년 데이터와 비교할 때의 주안점이라고 한다면 동문과가 이때는 실질이 1.3대 1까지 떨어졌었는데 25학년도에는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매년의 추이를 한번 살펴보고 변화율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2026학년도 논술우수자 전형의 전형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학생부 교과가 20%가 반영이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인문계열과 경상계열의 논술 방식이 다릅니다.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접근 방식이 다양한 비구조화된 문제를 통해 논지 효과적 전개 능력을 평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팀플릿에 따라 작성하는 일부 학교들과는 다르게 이 논술 자체를 어느 정도 잘 써야 합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생각해서 긴 글을 쓰는 연습이 되어 있지 않다면 숭실대 논술은 단기간 준비만으로 붙기 어려운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경상계열 같은 경우에는 도표, 수식 및 그림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의 제시문을 출제한다고 되어 있고, 경제적 지식과 계산 능력도 평가합니다. 그래서 확률과 통계에 해당하는 파트의 수학을 하지 못하면 사실 이 문제 자체에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인문계열과 경상계열의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과에 지원하냐에 따라서 교과 성적 유불리가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살펴보셔야 되고, 제가 생각하는 숭실대의 논술 지원 마지노선 내신은 약 4.3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 안정지원권 기준입니다. 안정이라고 하긴 그렇고, 그래도 적정하게 논술을 평균 정도 쓰면 붙일 수 있다를 한 4.3 정도의 효과 성적으로 정의를 해두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학년도 숭실대학교 논술 우수자 인문계열의 기출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시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시문가에서도 뭔가 종이책 혹은 종이지도와 연관할 수 있는 이야기가 보이는데, 이렇게 숭실대 논술은 어떠한 비교 포인트를 찾아서 그를 토대로 논지를 전개하면 됩니다. 종이책으로 읽어야 진정한 독서가 가능하다라는 말은 앞에서 봤던 보기 종이지도와 연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파트는 보기 그리고 가나다라에서 핵심 키워드를 찾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제시문 나부터는 조금 더 빠르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 나는 박학과 신문이라는 그 읽기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네요. 다음으로 제시문 다를 보겠습니다. 제시문 다에서는 뭔가 조상에 대한 기록이 몇 가지 없었는데, 나중에는 이런 기록들이 한 개인의 생각이나 느낌을 뭔가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도구로 뭔가 변할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뒷부분에서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뭔가 실감나게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사람들의 기록을 뭔가 재현을 해볼 수도 있을 것이고, 이 사람들의 생각을 온몸으로 느낄 수도 있다라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시문 라도 살펴보게 되면 종이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럼 이렇게 종이책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제시문 가와 연결이 될 가능성도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또 여기에서는 설정이라는 개념도 제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제시문에 나와 있는 핵심 키워드들은 반드시 살펴봐 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시문 마입니다. 여기에서는 책을 읽고 나서 이 글쓴이가 느낀 점들이 나와 있어요. 문학 제시문에 해당합니다. 무척 흥미진진했다. 그리고 나의 마음속에 그려보았다. 이를 통해서 감상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옛것이 새것으로 대체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된 현실. 옛것이 종이지도 혹은 종이책, 새것은 디지털 지도 혹은 디지털 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보 습득 방법의 급격한 변화가 독서에 끼치는 영향, 그리고 종이책의 물리적 속성과 디지털 매체의 비물질적 특성,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시문에 대해서는 뭔가 글에 쓰인 표현 방법이나 필자의 숨겨진 의도,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해 읽는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총평을 한번 살펴본다면,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깊이 있게 생각해서 매체에 어떻게 접근할지를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숭실대 논술 문제의 가장 큰 특징은 글밥이 굉장히 많고 써야 하는 글도 길기 때문에 평소에 글을 쓰고 생각하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다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 문제 2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도 디지털 매체에 관한 것이긴 하나 여기에서는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인문계열 논술이라고 해서 그래프가 완전히 출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논술을 준비한 학생들에게는 사회문화와 생활과 윤리를 선택하면 조금 편하게 풀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프를 살펴보면 연령대별 1인당 평균 디지털 매체 이용 시간이
2019년에 비해서 2023년에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15에서 29세가 가장 많이 사용을 한다.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겠네요. 또 문해력을 보았을 때는 또 특이한 게 디지털 매체 이용을 많이 하는데도 문해력은 이 연령대가 좋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볼 때는 나의 머릿속에 있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보고 이 그래프를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출제 의도와 검토 위원 평가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이 주어진 그림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라는 것이 문제의 의도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그림이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고, 그리고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볼 때는 내 배경 지식 혹은 나의 생각을 가지고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서 제시해준 제시문의 이야기 그리고 그래프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그를 토대로 답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숭실대학교 논술로수자 경상계열 기출문제를 살펴본 뒤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계열 문제의 특징은 앞에서 보았던 인문계열 문제보다는 좀 글자 수가 적은 편입니다. 대신에 제시문 가나다라가 모두 경제 교과서 내용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경제 교과서를 적어도 논술 보기 전에 한 3번 정도는 보고 들어가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시문 가는 자유무역에 대한 정의가 제시되어 있고 나에서는 요소수 부족 현상이라는 구체적 사례, 자에서도 러우 전쟁인 것 같은데 뭐 가상 상황이라고 하니까요. 이런 것들이 사료 공급망을 뒤흔들었다는 사례, 그리고 라에서는 국제해상 운송에 차질이 생긴 사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항을 살펴보면 문항 1은 제시문 가나를 토대로 답하는 문제, 문항 2는 제시문 다라를 토대로 답하는 문제입니다. 문항 1에서는 자유무역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기업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것들을 뭔가 일에 들어갈 내용을 기술하고 근거를 제시하는 것, 나에서는 자유무역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리고 부정적 영역 중에 가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을 서술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본인이 배경 지식이 있으면 훨씬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항 2에서는 다의 내용을 근거해서 시국 곡물수가 불변이라면 이것을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의 이동으로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수요 공급의 원리를 모른다면 사실 이 문제 풀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경제 관련 배경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2-2번은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 수입품 가격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것. 2-3번은 우리나라의 대유럽 수출품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제시한 가격 변화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숭실대학교 경상계열 문제는 관련한 배경 지식 없이는 풀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기 지원하시려고 한다면 그래도 경제교과서 정도는 읽어내실 수 있어야 좀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출제 의도도 살펴보면 문제 1번은 자유무역의 효과와 한계, 문제 2번은 국제 정세가 유발한 무역 환경의 변화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제시문 가와 나는 경제, 그리고 제시문 다와 라의 내용도 고등학교 경제에서 다뤄지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항 2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항 2번은 완전히 수학 문제에 가까운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학식이 나와 있고, 나에서는 편익과 비용 이야기, 그리고 다에서는 경제활동인과 비경제활동인과 구분, 라에서는 확률과 통계, 교과서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 숭실 반도체가 증가하는 반도체 수요에 맞춰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서 일 생산량을 일정한 비율로 늘리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어 있고, 이렇게 생산량이 늘어났을 때 비용과 편익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죠. 이게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에서도 사실 어느 정도 배우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1-1번은 처음으로 만개를 초과하는 날, 1-2번은 7일간의 총생산량, 그리고 1-3번 같은 경우에는 합리적인 선택을 제안하는 것, 전부 다 수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음으로 문제 2번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2번도 수학 문제죠. 고용률과 취업률 추이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물음에 답해야 합니다. 2-1번은 비경제 활동 인구의 추이, 그리고 2-2번은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서 취업에 성공하는 사람이 일정한 구간 내에 속할 확률을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사실 여기는 확통 수능을 선택했던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출제 의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항 1은 등비 수열과 합리적 선택에 대한 응시자들의 이해를 확인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역시 수학 문제가 나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항 2번 같은 경우에도 이항 분포에 대한 응시자의 이해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수학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 2번은 경제와 수학원, 그리고 경제와 확률과 통계 융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송실대 경상 계열에 지원하려면 경제 그리고 수학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